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2021년도 10월 16일 날 있었던 서울시 지방직 7급 공무원 시험 경영학 파트 기출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전표용 교수고요. 반갑고요. 이번 시험 난이도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높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20문제로 출제가 되었고 각 단원별로 골고루 출제가 됐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원별 출제 분포도 이런 것들 보면 난이도는 일단 한 중간 정도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를 많이 하셨던 분들은 충분히 한 8, 90점 정도는 충분히 맞을 수가 있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단원별 출제 분포도를 보면 일단 경영 원론, 그 다음에 경영 전략 파트에서 한 3문제 정도, 예년보다는 조금 출제가 좀 덜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경영 원론 파트가 좀 더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경영 원론 부분, 이 원론 파트에는 이제 최근에는 이 경영 전략까지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죠. 관련돼서 한 3문제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출제된 문제들은 뭐 경영자 파트에서 좀 하나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전문 경영자, 그 다음에 BCG 매트릭스, 포토의 5가지 힘, 5 forces 모형이 출제가 됐습니다. 기업의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번에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수직적, 수평적, 합병이라든가 이런 것들 출제가 되진 않았지만 뭐 매번 나오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3문제가 다 나왔던 문제들이 출제가 됐다. 특히 뭐 경영자, BCG 매트릭스, 그 다음에 마이클 포터의 5가지 힘,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출제가 매년 됐다. 매년 됐던 부분이 나왔고, 특히나 이제 마이클 포터는 뭐 매년 나오고 있죠. 마이클 포터 문제. 또 올해는 5 forces 모형이 나왔지만 전년도에는 뭐 밸류 체인 같은 것도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본원적 우위 있었죠. 본원적 경쟁 관련된 부분. 이 셋 중에 하나씩 계속 돌아가면서 출제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마이클 포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행동, 그 다음에 인적자원관리 합쳐서 한 5문제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갈등의 해결 방법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의사소통 네트워크 모형, 상당히 쉬운 문제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매년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리더십, 동기부여 이론이었는데 이번에는 리더십 이론이 출제가 됐다. 그 다음에 직무평가 기법, 그 다음에 인력 선발 기준에서 타당도와 신뢰도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됐죠. 그래서 조직행동, 인적자원관리, 그 다음에 인적자원관리, 여기에서 한 5문제가 출제가 됐죠? 5문제. 통상 나왔던 정도 출제가 됐다. 그 다음에 생산관리 파트인데요. 생산관리 파트도 한 3문제 정도 나왔는데 MRP와 지트 비교하는 문제 매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감사직 7급, 그다음에 여타의 국가 고시 관련된 경영 문제에서는 매년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MRP, 지트, 아니면 MRP가 나올 수도 있고요. 지트만 나올 수도 있고 둘 다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다. 그 다음에 조금 어려웠을 수 있던 문제가 이제 품질 관련된, 품질 비용 관련된 문제가 하나 출제됐고, 그 다음에 품질 관리 도구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생산관리 파트는 뭐 3문제, 많지 않았습니다. 생산관리 중에서는 뭐 3문제 정도. 매번 나왔던 문제는 별로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만 나왔죠, 하나. MRP. 그 다음에 Just in Time, 적시재고 시스템, 요거 비교하는 문제가 좀 대표적인 문제였고요. 근데 마케팅 문제는 뭐 매년 나왔듯이 한 3-4문제 출제되는데 마케팅은 뭐 3문제라고 볼 수도 있고 4문제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프로스펙트 이론, 요거는 조금 어려웠을 것 같고요. 제품의 수명주기, 그 다음에 촉진 전략, 이건 매년 나오는 문제니까 여러분 쉽게 맞힐 수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경영 원론 파트에서 얘기는 하긴 했지만 여기서 어떤 게 나왔었냐면 BCG 매트릭스가 나왔어요. BCG 매트릭스는 뭐 경영 전략 파트로 볼 수도 있지만 주로 마케팅에서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마케팅에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다. 이것도 한 3문제. 플러스 요거까지도 생각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번 시험이 많이 나왔던 게 이번에는 재무관리 회계 파트가 좀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죠. 그래서 재무관리 관리 3문제. 근데 문제 난이도는 높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 원리죠? 회계 원리 파트에서 3문제. 또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여기 계산하는 거 하나. 한 문제 계산. 그렇죠? 여기도 감가상각비 계산한 문제 하나. 계산 문제가 총 2문제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20문제 정도 출제가 됐는데 재무관리도 뭐 매번 나왔던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증권시장선의 기대 수익률 구하는 거, 우리 CAPM 통해 가지고 구하는 거, CAPM 관련돼서 CAPM의 가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두 문제가 나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CAPM에서 효율적 시장의 특성 부분 나왔고요. 근데 회계 파트에서는 재무비율 분석 매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매년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여기 재무관리 회계 파트에서 보면 여기 CAPM은 상당히 잘 나오고요. 거의 매년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죠. 회계 파트에서는 매년 나오는 게 중에 하나가 BS, 재무상태표죠. 그 다음에 IS,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관련된 부분 상당히 잘 나옵니다. 이번엔 뭐가 나왔냐? 이게 나왔죠, 이게. 매출원가인가요? 계산하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출원가 계산하는 게 나왔어요, 매출원가. 회계 원리는 계산 문제 두 문제인가요, 그러면은? 두 문제가 출제된 것 같네, 계산 문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회계학에서는 계산 문제가 두 개 나왔네요. 두 문제. 계산 문제가 두 문제가 출제가 됐다. 두 문제. 셋 중에서 두 문제. 그렇다고 이게 아주 어렵냐? 그렇지도 않아요. 매년 나왔던 부분들이 출제가 됐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매년 나오지 않아더라도 다른 시험에서 빈출됐던 기출문제 위주로 나왔다라는 거. 그래서 이번 2021년도 서울시 지방직 7급 경영학 시험에서는 기출문제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었다. 여기 이제 재무관리 회계 나왔는데 다 나왔던 문제들이에요. 다. 다른 시험에서. 그러니까 다른 시험, 우리 시험 7급 시험 이거 말고 국가감사직 7급 있죠? 여기 시험에서도 일부 출제가 됐고요. 그렇죠? 여기서 나왔던 문제가 또 나온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공인노무사라든가 또 뭐 있어요. 많죠. 뭐 가맹거래사라든가 뭐 경영지도사라든가 아니면 군무원 시험도 있어요. 군무원. 여기 나왔던 문제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 아니면 좀 어려운 시험, 공인회계사. 뭐 이건 너무 어렵죠. 상당히 이건 깊이가 있는 문제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시험에서 뭐 거의 뭐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제들이 이번에 거의 다 나왔다. 한두 문제 빼고는 거의 맞추기가 여러분들 공부만 좀 많이 하셨으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됐다라는 거. 매출원가 계산하는 거 매번 나왔던 거잖아요, 이거. 아니면 매출원가 구하는 거 아니면 영업이익 구하는 거. 아니면 또 뭐예요? 당기순이익 구하는 거. 그죠? 이번 시험을 보면 이번 시험을 냈던 분이 아무래도 작년도 2020년도 군무원 시험을 낸 분들이 아마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도 똑같아요. 이거 구하는 문제 나왔죠. 손익계산서. 포괄 손익계산서에서 이거 구하는 문제가 하나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중에서 문제 중에 또 하나 계산 문제가 뭐였냐면 감가상각비죠. 감가상각비 구하는 문제가 작년에 군무원 시험에 또 출제가 됐었어요. 군무원 7급, 9급, 5급 시험이 있는데 출제된 문제가 또 나왔던 거죠. 유사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출문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문제풀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문제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가 틀리면 5점이 까지는 거죠. 그러니까 집중해서 문제를 좀 잘 풀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문제 공부를 하시면서 항상 기출문제집은 옆에 빼놓지 않고 가지고 계셔야 돼요. 우리 서울시 문제가 뭐 20문제밖에 출제가 안 되기 때문에 매년도 기출문제 해야 20문제죠. 그러니까 다른 시험에서 나왔던 기출문제들을 항상 같이 풀어보셔야 돼요. 왜? 거기서 나왔던 지문들이 계속 출제되기 때문에, 파트들이 계속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거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다. 문제 1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문제 1번은 인적자원관리 파트 문제죠. 직무평가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직무평가 기법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고, 이것도 매번 나오는 거죠. 직무 분석하고, 그 다음에 직무 평가하고, 그 다음에 직무 설계하는 이 3단계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직무 평가다. 직무 평가. 그렇다면 직무 평가가 뭔지만 알면 이거는 상당히 쉬웠다. 3단계죠. 문제 1번 보면 직무 분석을 하고, 직무 분석의 결과, 그 결과를 이용해서 뭐 직무 기술서, 직무 명세서라는 게 나오는데, 걔를 통해서 뭐를 하냐면 직무 평가를 합니다. 직무 평가한 다음에는 직무 디자인, 직무 설계를 하죠. 이 셋 다 잘 나와요, 셋 다. 셋 다 잘 나옵니다. 특히 얘네 둘은 각각의 기법들이 있단 말이죠. 직무 평가 기법, 지금 문제 1번에서 나왔던 거.
그다음에 직무 분석 기법이 있어요. 방법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을 섞어서 문제를 잘 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직무 평가 기법이 4가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얘를 알아두는 게 좋다. 비양적인 방법, 계량적인 방법이 아닌 거죠. 좀 정성적인 방법이 뭐가 있냐? 서열법이란 게 있고요. 또 분류법이란 게 있죠. 그 다음에 양적인 방법은 점수법. 또 하나는 요소비교법이란 게 있어요. 이 4가지를 잘 알아두시면 되겠다. 그리고 직무평가를 하면 직무들 간에, 기업에는 직무가 여러 가지 있단 말이죠. 직무들 간의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 직무평가의 결과 나오는 급여 제도가 뭐냐면 직무급이란 거예요. 직무급. 그걸 만들기 위한 제도가 바로 이 직무평가다. 그래서 직무 분석 기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면접법도 있고요. 질문지법도 있고, 뭐 워크 샘플링법도 있고, 여기 나와 있는 여기 뭐 체크리스트법이 나왔네. 체크리스트법. 체크리스트법은 대조표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 체크리스트법은 또 뒷부분에 가면 인적 자원 관리에 가면 뭐가 나왔어요? 그렇죠? 인사평가하는 부분이 있어요. 인사평가 방법 중에 하나가 체크리스트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도 같이 구분이 여기 여러 가지 기법이 있죠. 그거 하나 섞어서 낼 수도 있고요. 또 직무 설계 끝나면 뭐 모집 선발도 있고요. 이번 시험에 뭐가 나왔어요? 선발 관련된 문제가 하나 나왔죠. 모집 선발한 다음에는 교육하고 배치하는 거죠. 교육 배치. 교육 배치한 다음엔 그쵸? 일을 시키겠죠. 일 시킨 다음에 뭐예요? 성과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때 나오는 게 인사평가다. 인사평가. 인사평가 이후에는 보상을 하게 됐죠. 인사평가 방법이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목표에 의한 관리부터 해가 쫙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나와 있는 체크리스트법, 다른 말로는 대조표법이라고 합니다. 문제 1번이 정답 4번이에요. 문제 2번은 자주 나오는 문제죠. 최근에 경영지도사 문제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나왔었죠. 보기에서 전문 경영자죠. 그러니까 소유 경영자가 있고 또 하나는 전문 경영자가 있단 말이죠. 소유 경영자는 내가 소유도 하고 내가 경영도 한단 말이죠. 의사결정이 상당히 빠르고 또 어때요? 도전적이겠죠, 이 사람들은. 거기에 비해서 전문 경영자들은 어때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임기가 있단 말이죠.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그 안에 뭔가 결과물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인 이익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억번, 과감한 경영 혁신. 이건 누가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과감하게 하는 거. 내가 소유도 하고 내가 경영도 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때는 소유 경영자가 기억번은 맞는 것이고요. 니은번, 경영의 전문 합리화. 이건 그쵸. 전문 경영자가 맞는 것이고요. 디귿번, 환경 변화에 빠른 적응한다. 환경 변화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거, 대처할 수 있는 능력. 누가 더 좋습니까? 이 전문 경영자 같은 경우는 또 재가를 받아야 돼요. 재가를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기억번, 디귿번은 소유 경영자. 니은번, 리을번. 얘네들은 어디? 누가? 전문 경영자에 조금 가깝더라. 그러니까 이제 전문 경영자를 쓴다라는 건 회사를 안정적으로 가기 위한 것이죠. 이 사람들은 그 분야, 그 기업군에서는 계속 관리를 했던 관리자들이란 말이죠. 그 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겠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자, 문제 3번 갑니다. 이번엔 BCG 매트릭스 매번 또 나오는 문제죠. 문제 3번. BCG 매트릭스도 매우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다. 문제 3번 보면 BCG 매트릭스. 여기서 두 가지가 포인트죠. 하나는 여기 나오는 변수가 두 가지가 있어. 변수. 하나는 시장 성장률. 하나는 상대적 시장 점유율이죠. 상대적이에요. 상대적. 시장 점유율. 마켓쉐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이용한다라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4사분면이 나오죠. 얘네들에 따라서 높고 낮음에 따라서 네 가지가 나온단 말이죠. 이런 표가. 시장 성장률, 상대적 시장 점유율, 높고 낮고 높고 낮고 해가지고 여긴 퀘스천 마크, 여긴 별표, 여긴 뭐 캐시카우, 여긴 도구 이렇게 있겠죠. 각각의 전략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걸 묻는 문제예요. 그걸 묻는 문제. 1번 스타는 투자와 성장 전략을 추구하며 투자를 강화하여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확장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강화한다. 뭐 좋고요. 물음표, 퀘스천 마크죠. 문제야 라고 하기도 해요. 문제야. 선택과 집중 전략을 추구하며 키울 사업과 버릴 사업을 선택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키울 사업에 대해서는 자원 배분을 집중한다. 그렇죠? 키울 사업인지, 이제 이게 퀘스천 마크잖아요. 잘 될 앤지, 그러니까 잘 봐야 돼. 일로 보낼지 아니면 일로 보낼지 잘 봐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일로 보낼 애 같으면 현금 흐름을 좋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때요? 캐시카우, 수익 주종 사업이잖아요. 여기서 벌어들인 현금을 일로 투자한다라는 것이죠. 3번 캐시카우는 유지와 수확 전략을 추구하며 고수익을 유지하고 수익을 조정할 필요한 개한테 분배예요? 그게 아니죠. 누구예요? 여기로 가는 게 여긴 뭐예요? 사양 사업이죠. 여긴 철수하는 사업이에요. 철수하는 사업. 회수한 다음에 철수하는 사업이죠. 여기 현금 흐름은 일로 가는 거예요. 일로. 유지 전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한테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개가 아니라 누구였어요? 그렇죠? 퀘스천 마크, 문제한테 준다. 자, 문제 4번 보겠습니다. 문제 4번은 우리 시험은 아니었던 것 같고 7급, 감사직 7급 시험인가요? 몇 년 전에 출제가 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른 갈등의 해결 방법. 그래서 토마스, 그렇죠? 토마스 갈등 관리 전략에 관한 문제였다. 그래서 이제 보면 뭐 자기에 대한 관심, 뭐 타인에 대한 관심 해가지고 5가지로 이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여기 보면 철수, 회피, 그 다음에 양보, 수용, 타협, 강요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정답은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이 문제는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이슈가 사소한 것이거나 자신의 의견이 관철된 가능성이 매우 낮으면 포기하는 거죠. 철수하거나 회피하죠. 나중을 위해서 신용을 얻고자 한다. 그렇죠? 나중을 위해서. 그러니까 얘가 더 강자야. 그러면 얘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보하고 수용하는 거. 목표는 중요하나 더 이상 설득이 힘들 때는 타협하는 것이고요. 비슷한 파워를 가진 집단들끼리의 갈등일 때 어때요? 강요할 수 있어요? 이거는 갑이 을한테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딱 봐도 이거는 어떻습니까? 어렵지가 않았어요. 4번이었죠. 4번. 특히나 비슷한 파워를 가진 애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얘네들은 협력을 하는 경우들도 더 많아요. 물론 싸울 수 있겠지만 윈윈 전략을 가는 경우도 많더라. 강요는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정답은 4번. 근데 5번 같은 문제도 이거 너무 쉬운 문제였죠. 이거는 우리 이제 조직행위론에 가면은 의사결정 부분이 있어요. 의사결정 부분. 그래서 의사결정 관련돼 가지고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네트워크를 묻고 있죠. 뭐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면 한 5가지 정도 있는데 여기 보면 뭐 있어요. 여기 사슬형, 사슬형 이렇게 생긴 게 체인형이라고 그러죠. 사슬형 내지는 체인형 아니면 연쇄형, 연쇄적으로 붙어 있잖아요. 체인, 사슬이잖아요. 체인, 그렇죠?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가 명령 내리면 쭉쭉쭉 내려가는 상태죠. 군대식 조직이잖아요. 이거. 이 문제 읽어보면 집단 내에서 지위의 차이, 지위가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상하관계가 명확하다라는 거죠. 차이에 의해서 의사소통 경로가 엄격하게 정해져 있어서 지위를 따라서 상사와 부하 간에 직접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네트워크는 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상하관계 명확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도 있고 아니면 또 뭐 쇠사슬형, 사슬형도 있고 또 하나는 뭐 수레바퀴형이라고 해가지고 가운데 어떤 대표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도 있죠. 이런 식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것들도 있고요. 뭐 제일 좋은 거는 뭐 원형도 있어요. 원형 이렇게. 뭐 이런 조직도 있고요. 아니면 별형이 또 있죠. 별형. 가장 완벽한 형태다. 그래서 5번도 매우 쉬운 문제였다. 상하간
딱 문제를 봐도 그렇잖아요. 지위의 차이에 따라서 의사소통 경로가 엄격하게 정해져 있다. 연쇄형 내지는 사슬형이잖아요. 쭉쭉쭉 내려오는 구조죠. 이렇게 내려오는 구조. 얘가 명령을 내리면 밑으로 쭉 내려오는 탑다운 방식이라고 해요. 유식한 말로는 탑다운 방식. 탑다운 방식.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우리 바텀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문제 5번은 정답이 1번이었고요. 문제 6번 봅니다. 문제 6번. 증권시장에서는 자본가의 위험과 기대 수익률과의 관계를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과 체계적 위험의 베타를 이용해서 설명한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나머지는 그 용어 관련돼 가지고 숫자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뭘 구하느냐? 시장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 R2를 구하래요. R2. 그러니까 우리가 CAPM을 통하면 이걸 구하는 거죠. I는 개별이잖아요. 개별 자산이죠. 여기는 이건 E는 뭐예요? expectation, 기대잖아요. R은 return이죠. 기대 수익률이에요. 개별 자산 I의 뭐예요? 기대 수익률이죠. 우리 CAPM을 보면 구하고자 하는 게 이거잖아요. 이건 RF 플러스 ERM. M은 마켓이죠. 시장의 기대 수익률이에요. 시장의 기대 수익률. 마이너스 RF 곱하기 베타 I. 자산 I의 그렇죠. 베타. 위험이죠. 체계적 위험. 이걸 통해서 구하는 건데 여기서 보면 문제는 뭘 구하냐면 시장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 이걸 구하는 거죠. 이거. 여기다 놓고 푸시면 되겠다. 그러면 이거 뭐 지금 보면 얘를 구하는 거니까 숫자를 하나씩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보면 자산 I의 기대 수익률 ERA예요. 여기는 A예요. A 자산이죠. 자산 I니까 I가 이제 여기는 이건 통칭해서 이렇게 I로 얘기하는 거고요. 개별 자산 여기는 A라고 주어졌으니까 여기는 A로 고치면 되겠죠. 그래서 개별 자산 A의 기대 수익률은 얼마? 18%, 0.18이죠. RF는 몇 프로? 6%래요. 6%. 더하기 구하고자 하는 건 이거잖아요. ERM. 마이너스 RF 0.06이죠. 곱하기 베타는 1.2 주어졌단 말이죠. 이거 정리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 정리하면 ERM은 얼마가 돼요? 정답은 16% 된다. 이거 뭐 문제도 아니죠.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CAPM을 이용해도 되고 다른 식을 이용해도 된다. SML 지금 증권시장선 이걸 다 이용해도 할 수가 있더라. 여기다 집어넣으면 금방 풀잖아요. 이거. 문제 7번 보겠습니다. 자재 소요 계획 MRP와 적시 생산 시스템 GT에 관한 설명 가장 옳지 않은 거. 이것도 매번 나오는 문제죠. 이것도 나오면 땡큐하고 맞춰야 된다.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를 틀리면 맞을 문제가 없는 것이죠. 왜? 이거 너무나 많이 출제됐기 때문에 모든 각종 시험에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MRP와 GT를 비교하는 문제는 정말 잘 나오죠. 왜 잘 나오냐? 딱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GT, JIT죠. 얘는 전통적 방식이에요. 전통적 재고관리 방식이죠. 얘는 현대적인 거예요. 현대적인 거. 근데 얘는 푸시 방식이라고 하고요. 얘는 풀 방식이야. 얘는 밀어 제끼는 거죠. 뭔가 공급 계획이 딱 결정이 되면 위에서 계획이 딱 결정이 되면 거기에다 쭉 내려오는 거야. 탑다운 방식으로. 거기에 비해서 얘는 반대예요. 소비자의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움직이는 거야. 소비자의 주문에 끌려서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풀 방식이에요. 그리고 GT는 여기는 재고를 두지 않는다라는 건 재고는 뭐예요? 재고는 악이에요. 재고는 안 두겠다. 무재고 시스템이잖아요. 이거. 그렇죠? 무재고 시스템이라는 거. 이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거기에 비해서 얘는 재고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재고를 얘는 자산으로 보고요. 언젠가는 다 팔릴 애들이니까 얘는 재고를 부채로 봐요. 부채. 왜? 재고는 낭비 요인이니까 얘는. 낭비 요인이죠. 낭비 요인.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차이점.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2번, 3번, 4번 다 보시고요. 뭐 풀 푸시도 나와 있고 낭비 제거를 뭐 지트는 뭐 목표로 한다라는 것도 나와 있고. 근데 4번 보면 적시 생산 시스템 지트는 시각적 통제 도구인 칸반을 이용하기 때문에 약간의 분량은 이용한다? 칸반까진 맞아요. 근데 뭐가 틀렸다? 재고는 악이에요. 부채로 본다라는 거죠. 부채. 재고는 없어야 돼. 무재고 시스템이라는 거. 이게 포인트다.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문제 8번인데요.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이 문제가. 이 문제. 그래서 요거는 뭐 프로스펙트 이론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그 어디예요? 그 마케팅에도 이제 나오는 문제인데, 근데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공부하는 내용은 아니죠. 요거는 이게 여러분들 좀 잘 봐주시기 바라고. 카너먼과 트버스키, 이름도 참 이상하죠? 트버스키. 저 러시아 계열인가 봐요. 전망이론, 프로스펙트 이론에 대한 설명.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가치함수가 이득 영역과 손실 영역이 서로 상이하더라. 중거점, 중거란 건 기준이 되는 점이죠. 중거점 근처에서 느끼는 한계 효용과 중거점과 거리가 먼 부분에서 느끼는 한계 효용이 서로 다르더라. 같은 금액의 이득보다 같은 금액의 손실을 더 크게 느낀다. 심리죠. 사람의 심리입니다. 네 번째, 복수 이득은 합하고 복수 손실은 나누는 것이 유리하다. 그렇지 않아요. 예. 이게 이제 뭐냐면 손실보다 이익이 많은 경우는 합하고, 그렇죠? 이익보다 손실 반대 경우, 이익보다 손실이 많은 경우에는 나눠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이건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에 이제 그 카너먼 그다음에 트버스키라는 사람의 이론, 전망 이론 보면 이건 사람의 심리랑 상당히 관련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대안이 있어, 대안이 있는데 두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안 A가 있고 대안 B가 있어요. 대안 A는 내가 투자를 하면 4천만 원 받을 수 있는 투자 아니야. 근데 이길 확률은 80%야, 80%. 그럼 얼마야? 4, 8에 32. 3,200만 원이죠? 이게 기대수익이에요, 기대수익. 기대수익이 3,200만 원인 대안이 있고, 투자 대안이 있고. B는 이거는 확정되지 않았죠? 확정되지 않은 거예요. 또 하나는 3천만 원을 투자하면 100% 먹을 수 있는 투자안이 있어요. 이거는 기대수익이 3천이죠? 사람들은 어떤 걸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A일까요? B일까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위험, 회피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라는 거죠. 이런 프로스펙트 이론이라든가 이런 거 다 뭡니까?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물론 때에 따라서는 이걸 추구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대부분 이론에서 뭘 가정하냐면 경제적 합리인을 가정합니다. 아니면 여기처럼 뭐 위험 회피형을 가정하죠. 대부분의 이론에서는 얘네들을 가정하더라. 그게 어떤 거? 이거보다는 이걸 선택한다라는 거죠. 이 관련 내용이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관련 내용이에요. 에듀윌 도서 중에 6개년 기출 문제집이 가장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모의고사에서는 파이널 봉투 모의고사가 도움이 되었는데 QR코드를 통해서 자동으로 채점을 해주고 성적 분포를 알려주어서 다른 수험생들과 비교를 할 수 있는 점에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에듀윌 책으로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에듀윌은 합격이다. 자, 문제 9번 봅니다. 제품의 수명주기에 대한 설명.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매번 나오는 문제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3번 성숙기는 시장이 경쟁 제품들로 포화되는 기간으로 좋습니다. 판매 수량의 증가율이 극대화되는 시기입니까? 그렇죠? 이것도 매번 나오는 문제니까. 우리 이제 이런 그래프가 하나 있죠. 여기는 뭐 매출액, 그 다음에 이익 관련된 것들도 있고, 여기는 시간이죠, 시간.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곡선이 두 개가 나와요. 여기를 우리는 도입기, 여기 급속하게 올라간 이 구간, 여기를 우리는 성장기라고 그러죠. 극대점을 찍고 약간 후퇴하는 구간까지 가지고 있는 여기 우리는 성숙기라고 해요, 성숙기.
이 디클라인하는 이 구간, 여기를 우리는 쇠퇴기라고 그러죠. 쇠퇴기. 이런 그래프가 하나 있고 또 하나 이 극대점을 해가지고 이런 그래프가 또 하나 나와요. 이거 뭡니까 이거? 이거는 이익이에요, 이익. 이거는 매출액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문제에서 보면 동그라미 3번에 판매량, 판매 수량의 증가율이 극대화되는 시기 어디냐? 어디 있겠어요? 여기에요, 여기. 극대 아주 급격하게 올라가는 구간이죠. 기울기가 매우 급하단 말이죠. 여기는 매출액이 극대화된다. 매출액이 극대화된다는 건 뭡니까? 매출액이 높아진다라는 거는 그건 판매 수량이 많아진다라는 얘기예요. 매출액이 많아지는 거랑 이익이 많아지는 거랑은 다른 얘기죠. 그래서 이 구간은 판매량, 매출액이 증가하는 시기고 여기는 요 성숙기는 뭡니까? 여기 극대점이잖아요. 뭐 이익의 극대점이에요. 이익. 이익의 극대점이다. 이익과 수익의 차이점은 아시겠죠? 우리 손익계산서 보면 포괄 손익계산서 보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이번 시험에서 이거 나왔죠? 매출 원가를 빼주시고 이거 빼주면 매출 총 이익이라는 게 나와요. 여기서 빼주기를 판관비를 빼주면 판매비와 일반 관리 빼주면 영업이익. 적어도 이것까지는 알아야 되죠. 중요한 건 이 매출액이란 놈은 뭡니까 이거? 이건 수량, 판매 수량이죠. 판매 수량 곱하기 가격이죠. 가격. 이거 하면 매출액이 된다는 얘기죠. 이 매출액을 다른 말로 수익이라고 그래요. 수익. 리턴이에요. 리턴. 나갔다가 들어온 놈이죠. 물건이 나가니까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수익이에요. 수익. 리턴이라고 리턴. 경제학에서는 이걸 수입이라고 그래요. 레베뉴라고 그래요. 레베뉴. 거기에 비해서 수익에서 매출원가 이거 다 비용이죠. 매출하기 위한 비용. 판관비도 비용이에요. 항상 비용을 빼면 뭐가 나오느냐? 비용을 빼면 여기 보면 이익이 나오죠. 이익. 항상 비용을 빼면 차감하고 남은 비용을 차감하고 남은 순수한 거. 이걸 갖다가 우리는 이익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익과 수익은 좀 다르다. 성숙기는 이익이 극대화되는 점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 10번 촉진 전략 관련된 문제. 이거는 마케팅에서 뭡니까? 프로모션. 마케팅 4P 중에서 프로모션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또 대부분 다 옳은 것을 고르는 게 아니라 옳지 않은 것을 고르기 때문에 상당히 쉬웠다. 만약에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하면 4개 지문 다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건 좀 쉬웠어요. 1번 풀 전략에는 그러니까 촉진 전략에도 푸시 전략이 있고 풀 전략이 있어요. 방향성에 관련된 문제고 푸시는 밀어 제끼는 거죠. 누가? 제조업자가 도매상을, 도매상이 소매상을, 소매상이 소비자한테 쭉쭉 밀어 제끼는 거예요. 특히 생산자, 제조업자가 밀어 제끼는 물건 팔아와 하고 유통상인들을 밀어 제끼는 거예요. 대부분 어떤 방법을 이용하냐면 인적 판매라든가 그다음에 판촉 지원금이라든가 인센티브 이런 거 줘가지고 쭉쭉 밀어내는 것이죠. 거기에 비해서 광고 같은 거 통해서 광고를 내보내면 소비자들이 광고를 보고 딸려온단 말이에요. 풀하는 끌려오는 거죠. 지들이 알아서 들어와요. 풀하는 전략. 그것을 우리는 풀 전략이라고 한다. 풀 전략. 풀 전략의 대표적인 게 광고 같은 거예요. 광고. 아니 판매 촉진 같은 걸 통해서도 사람들이 딸려 들어오죠. 그러니까 소비자가 직접 들어오면 딸려오면 풀 전략이에요. 풀 전략. 우리 아까 G2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저스트 인 타임에서도 소비자의 요구가 들어오면 소비자의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풀 전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10번의 1번 풀 전략에는 제조사가 인적 판매를 동원하여 유통 채널에 제품을 많이 취급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다. 제조사가 인적 판매 이용하는 건 푸시 전략이라고 그랬어요. 푸시 전략. 밀어 제끼는 것이죠. 정답 1번입니다. 문제 11번 인적 자원관리 인력 선발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집 선발 관련된 부분이죠. 거기에 적용하는 일반적인 기준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1번 신뢰성, 대표적인 게 신뢰성과 타당성, 신뢰성 내지는 신뢰도, 타당성 내지는 타당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대표적인 거고 또 그 밖에도 유용성, 합법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신뢰성은 성과 측정이 확률적 오차로부터 자유로운 정도를 얘기하더라. 그래서 신뢰성이란 건 뭐예요 이거?
일관성이에요. 평가 도구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이게 일정한 애들이 시험을 보는데 이 중에서 A 시험을 보고 합격한 애들은 비슷한 유형의 B를 보면 그것도 합격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A는 합격했는데 B는 합격하지 못했어. 신뢰성이 없는 거죠. 일관성이 없는 선발 도구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일반화는 선발 도구로부터의 성과가 직무로부터의 성과를 반영하는 정도. 일반화라는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선발 도구로부터의 성과가 직무로부터 성과를 반영하는 정도. 이거 우리는 타당도라고 그래요. 타당도. 내지는 타당성이라고 그러죠. 타당성. 그래서 타당성도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아주 잘 나오죠. 이것도. 인적 자원 관리 관련돼서는 뭐 대표적인 문제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뢰성, 신뢰도라고 그러죠.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일관성이에요. 일관성. 평가가 일관성이 있느냐 이거고. 또 하나는 타당성, 내지는 타당도, 밸리더티라고 그래요. 이거는 또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기준 타당도, 아니면 기준 타당성, 기준만 쓰죠. 기준 타당성, 내지는 내용 타당성, 또 구성 타당성 이렇게 있어요. 기준 타당성은 여기 나와 있는 지문대로 또 하나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직자가 이 선발 도구를 통해서 재직을 하고 있는데 그 성과가 좋으냐 이거예요. 동시 타당성. 또 하나 현재 뽑는 애들 대상으로 하는 거 예측 타당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이에요. 대표적. 예, 동그라미 2번은 타당성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일반화가 아니라. 정답 2번이라는 거. 3번, 4번 읽어보시고요. 12번도 뭐 별표죠. 매번 나오는 문제니까 5가지 힘.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진입장벽이 낮아서 다른 새로운 기업의 진출이 용이하다면 그 산업에서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산업 수익률은 당연히 낮아지는 거죠. 낮아지는 거. 진입장벽이 낮다라는 건 산업 수익률이 낮아진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대부분의 산업에서 경쟁의 양상과 산업 전체의 수익률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새로운 기업의 진입 가능성이다. 이거 하나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5가지 힘이잖아요. 5가지 힘. 5 forces 모형이죠. 5가지가 있죠. 기존 기업 간의 경쟁. 기존 기업 간의 경쟁인데 진입 장벽이 낮다. 그러면 많아지겠죠. 훨씬 더 치열해지는 거고. 이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산업의 수익률을 갖다 결정하는 요인은 5가지더라. 이거 말고도 또 뭐 있어요? 대체 이런 것도 있죠. 잠재적 진입자. 잠재적 진입자의 위협. 내지는 대체제의 위협. 그렇죠? 그다음에 공급자의 협상력. 내지는 교섭력이라고 그러죠. 아니면 구매자의 교섭력, 협상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5가지 힘이잖아요. 5가지. 이 5가지가 산업 전체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들이라는 게 바로 포터의 5가지 모형이에요. 5가지 요인 모형. 정답 2번 틀렸고요. 13번 재무비율 분석. 매번 나오는 거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매번 출제되니까 감사하죠. 감사하죠. 한 문제는 먹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유동비율, 당좌비율, 총자산 회전율 뭐 매번 나오는 것들이니까 유동비율.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거잖아요. 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부채 지급 능력이다. 유동비율은 높을수록 좋은 거죠. 유동자산이 유동부채보다 많으니까 예를 들면 하나 간단하게 해드리면 유동비율. 이 유동이라는 게 유동성에 관련된 거죠. 유동성은 1년 내에 현금화시킬 수 있는 정도란 말이죠. 1년 내에 현금화시킬 수 있는 정도가 높으면 유동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유동비율은 분모는 유동부채, 분자는 유동자산이죠. 얘네는 1년 안에 현금화시켜서 돈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 얘는 1년 안에 돈 갚아야 될 것이잖아요.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유동비율이랑 유동성이란 건 1년 내 단기예요. 단기. 1년이 넘어가면 장기로 넘어갑니다. 자, 보시고 4번이 틀렸어요. 총자본 순이익률. 총자본 순이익률. 총자본 순이익률. 이것만 보고도 여러분들은 공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나눠지는 거죠. 총자본은 중요한 놈이니까 앞에 나와 있잖아요. 분모로 가는 거죠. 총자본분해. 위에는 순이익, 단기 순이익이죠.
곱하기 100 하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곱하기 100 하면 되는 것이죠. 비율이니까. 그죠? 이거야, 이거. 총자본을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을 총자본으로 나눠준 것이죠. 여기 보면 자기 자본 대비 당기순이익의 규모다. 응? 당기순이익을 뭘로 나눠준 거예요? 자기 자본으로 나눠줬잖아요. 이거는 자기 자본은 자기 자본 순익률이 되겠죠. 정답은 4번이에요. 4번. 문제 14번. 리더십 이론 매번 나오는 문제고요. 가장 옳은 것은. 그러니까 이거는 가장 옳은 것. 이거 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1번 오하이오 대학교. 그렇죠? 오하이오 주립대학 XY 축으로 뭐 해가지고 했다. 여기 나와 있는데.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의 리더십 연구는 리더가 갖는 두 개의 관심, 즉 생산과 인권에 대한 관심을 각각 X축, Y축으로 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은 어떻게 했어요? 이거는 구조주의, 그렇죠? 구조주도 배려, 이 두 가지 측면으로 한 거잖아요. 그죠? 구조주도 배려, 그게 나와야 되는데 틀렸죠? 보면 X, Y축으로 했고 1부터 9까지 이건 뭐예요? 관리격자 모형이죠. 블레이크와 모튼의 관리격자 이론을 얘기했다. 1번 틀렸고 2번 피들러의 상황이론 좋습니다. 얘는 LPC를 이용했대. 여기까지 좋죠. LPC. LPC 점수를 이용했다는 거. 그래서 상황의 호의성과 함께 고려해서 효과적인 리더십 스타일을 도출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거는 맞는 얘기죠. 피들러 상황이론의 가장 중요한 건 LPC 점수란 걸 활용했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LPC 점수랑 관련시켜가지고 이제 리더십 스타일을 나눴다라는 게 하나고, 또 하나는 어떤 상황이, 그 리더십 상황이 경영자한테 매우 호의적이거나 매우 호의적이지 않은 아주 불리한 상황일 때는 어떤 게 좋다? LPC 점수가 낮은 과업지향적인 리더가 유효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효과적이라는 거죠. 어떤 리더에 대한 상황이 보통인 경우 이때는 인간관계적인, 그렇죠? 관계지향적인 리더가 좋더라. LPC 점수로 하면 높은 애가 좋더라. 그게 결론이에요. 결론. 정답 2번입니다. 3번 같은 경우 뭐 하우스 이론이 나와 있는데 여긴 지시적, 그다음에 후원적, 참여적, 과업지향적이라는 건 없어요. 과업지향적 없고 성취지향적 리더, 그렇죠? 이거 틀리기 쉬웠습니다. 과업지향적이란 거는 하우스 이론에는 없다. 성취지향적이다. 그다음에 허쉬와 블렌차드 상황 이론이 나와 있는데 배려형, 구조주도형, 배려형과 구조주도형 이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배려형과 구조주도형은 어디예요? 오하이오 대학교. 거기서 나오는 이론이더라. 네, 허쉬와 블렌차드가 나오면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허쉬와 블렌차드의 생애주기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4단계가 나눠져 있죠. 지시형, 설득형, 참여형, 위임형 이렇게 나눠져 있고, 또 하나 부하의 성숙도가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되더라. 자, 15번 넘어갑니다. (15번) 재무관리에 관련된 문제인데 효율적 시장의 특성에 관련된 문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과거 시점의 가격 변화와 현재 시점의 가격 변화는 상관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옛날 거 기술적 분석해야 수익률 별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증권 뭐 보면 그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 맨날 차트 분석하잖아요. 옛날 차트 이렇게 뭐 추세 분석한다라는 거죠. 이 이론에 의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 물론 그것도 분석하다 보면 의미가 생기죠. 그러니까 맨날 전문가들이라는 사람 맨날 그 추세 분석하잖아요. 분기별로 해가지고 맨날 그 추세 분석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게 떨어지는 것 같지만 추세를 보면 올라간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투자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이론 효율적 시장 가설에 의하면 약형, 준강형, 뭐 강형 이런 시장들이 있는데 얘네는 어떤 거예요? 어떤 거냐면 과거 데이터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 예, 과거의 주가, 과거의 정보, 얘네들은 미래 주가의 움직임을 예측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더라. 약형 효율적 시장의 경우에도 그렇다라는 거죠. 15번 정답 1번입니다. 나머지 읽어보시고 16번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 CAPM이라고 하죠. 캐피탈 애셋 프라이싱 모델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여러 가지 가정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이제 그 경제적 뭐 그 투자자에 관련된 것들, 투자자 관련돼서는 위험 회피형이니 이런 게 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투자자들은 동질적인 기대를 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완전 자본시장을 가정하고 있어요. 완전 자본시장. 완전 자본시장을 가정하고 있다라는 건 완전 자본시장의 성질들을 다 만족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문제에서 1번 자본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완전 경쟁시장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얘는 수요와 공급이 일정해야 돼요. 일정해야 돼. 그리고 수요자와 공급자가 무수히 많다라는 가정이 있단 말이죠. 수요자는 얼마든지 수요할 수 있어야 되고요. 공급자는 얼마든지 공급을 할 수 있는 시장이 완전 경쟁시장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자본시장의 수요와 공급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 이 질문은 틀렸다. 완전 자본시장을 가정하기 때문에 일치한다. 이거 말고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합리적인 투자자, 위험 회피형이라는 거. 또 하나는 투자자들은 기대 자체가 익스펙테이션이 항상 동질적이다. 그다음에 완전 자본시장이다. 그다음에 무위험 자산이 존재하더라. 위험이 제로인 자산도 존재하더라. 그다음에 기간은 다기간 모형이 아니야. 단일기간. 그다음에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하더라. 16번 정답 1번이고요. 17번 문제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17번. 품질 비용에 관한 설명,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이 품질 비용이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방 비용이라든가 평가 비용, 뭐 실패 비용 쭉 있는데, 평가 비용, 내부 실패 비용, 외부 실패 비용. 그다음에 예방 비용이 저기면 안 나왔네. 예방 비용. 그러니까 보면 동그라미 2번은 규명 비용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규명 비용. 우리 일반적으로 품질 비용에는 예방 순차적인 거죠. 예방 비용. 그다음에 예방한다라는 건 사전적으로 기업 내에서 하는 거죠. 그다음에 만들어진 다음에 제품이 만들어진 다음에 평가해야 돼요. 검사 잘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물건이 팔려 나가가지고 컴플레인이 제거해서 막 들어옵니다. 그거를 대비하는 그걸 갖다 막는 비용이 뭡니까? 실패 비용이죠. 실패 비용.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발생한단 말이죠. 예비 비용. 그다음에 물건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어때요? 검사는 검사 비용들이죠. 평가 비용. 그다음에 나갔을 때 뭐 컴플레인 막 들어오면 법적으로 방어해야 되는 비용들 막 발생하죠. 이 실패 비용이죠. 실패 비용.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규명 비용은 없다.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그 2번 내용은 거의 그 뭐에 가깝냐면 이거는 예방 비용에 가까운 내용들이다. 자, 문제 18번 봅니다. 문제 18번은 뭐에 관련된 문제냐면 감가상각비 계산에 관련된 문제다.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가 2020년도 군무원 시험에 출제가 됐죠? 군무원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또 서울시 7급에도 또 출제가 됐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회계가 그 많은 내용 중에서 뭐가 나올지 아무도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이 문제가 출제됐죠. 조금은 계산을 좀 해야 되는데 뭐 어려운 계산은 아니었어요. 감가상각 방법 알고 있으면 너무나 쉬웠다. 자, 18번 ABC에서는 2001년도 초 동일한 기계장치를 X1에 각각 구입했대요. 동기계장치에 대해서 A회사는 정액법을, B회사는 이중체감법, C회사는 연수합계법을 했을 때 X3년도 감가상각비를 모두 구해라 이거죠. 그래서 A회사는 뭐요? 그 정액법. 내용연수는 얼마? 내용연수는 3년. B회사는 뭐죠? 제일 쉬운 거죠. B회사 같은 경우는 이중체감법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고, X3년, C회사는 뭐죠? C회사는 연수합계법. 구입한 금액은 X1이다. X1. 그래서 X1년도 감가상각, X2년도 감가상각.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요거죠, 요거. X3년도에 감가상각비를 다 더해라 이거죠, 더해라. 여기 지금 정액법 같은 경우 어때요? 3분의 2씩 하죠? 3분의 1x씩, 그렇죠? 3분의 1x 매년도 진행이 되는 거죠. 여기도 3분의 1x, 그렇죠? 이만큼씩 계속 된다. 3분의 2씩 된다라는 거죠.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중체감법 같은 경우는 요거에 2배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3분의 1씩 더하기 2 하면 얼마요? 첫 연도는 3분의 2가 되겠죠? 3분의 2. 두 번째 연도는 1 마이너스 전년도 해준 거 빼줘야 돼요.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가 되니까 9분의 2가 되겠죠. 나머지는
1에서 빼주는 거잖아요. 1x에서 빼주는 거, x에서 빼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3분의 2 빼주고 빼기 3분의 2 하면 9분의 1x가 되겠죠. 연수합계법 같은 경우는 연수를 다 합치는 거죠. 연수를 하면 내용 연수를 다 합치면 되죠. 1년, 2년, 3년이잖아요. 3년 차까지 있죠. 1년, 2년, 3년을 다 더하면 된다. 후에는 1년, 2년, 3년치 더해서 x 1년도에는 어떻게? 3년치만큼. 그러니까 6분의 3이 되겠죠. 2분의 1이 되겠죠. 2년 차는 1 플러스 2 플러스 3년 중에 2년치. 그죠? 그러면 6분의 2가 되겠죠. 여기는 나머지가 되겠죠. 1-6분의 3, 6분의 2 빼면 6분의 1이 되겠죠. 1 플러스 2 플러스 3분의 1년치 하면 6분의 1이 되더라. 이거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1-6분의 3, 6분의 2 하면 6분의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 합치면 되겠다. 여기는 6분의 1x, 9분의 1x, 여기는 3분의 1x죠. 다 합치면, 이 세 개를 합치면 18분의 11x가 되더라. 문제 19번, 보기의 내용에 해당하는 품질 관리의 기본 도구. 이것도 이제 생산 관리와 관련된 문제인데, 이시가와 모형이라고 그래, 이시가와 모형. 일본 사람이 만든 건데, 이시가와 모형이라고 하기도 하고, 내지는 뭐 피시본 다이어그램,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얘기하기도 하고, 원인 효과 다이어그램. 하여튼 부르는 이름이 많아요. 근데 대체로 이시가와라는 얘기를 많이 쓰고, 또 하나는 여기 피시본 다이어그램이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아주 전형적인 브레인스토밍 기법에 해당하는 거. 그래서 잠재적인 근간의 문제를 정의하는데 주로 많이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다른 시험에서 예전에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피시본 다이어그램이라는 거. 뭐 히스토그램, 파레토 도표, 뭐 관리도 있는데 시험에는 뭐가 잘 나옵니까? 지금 정답은 3번이지만 관리도표 모형이 상당히 잘 나오죠. 관리도는 우리 감사직 7급 시험에서도 최근에 계속 기출이 됐었습니다. 이 관리도 부분은 항상 좀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고, 관리도 관련돼서는 변량 관리도, 뭐 속성 관리도 있죠. 변량 관리도는 변동성에 관련된 관리잖아요. 그래서 R 관리도, 변동성 관리. 그다음에 또 하나는 평균 관리는 거, 평균 관리, X바 관리 이런 것들이 있고요. 속성 관리도에는 불량률 관련된 P 관리도, 뭐 C 관리도, U 관리도 뭐 여러 가지 있죠. 관리도는 좀 정리가 필요하다. 마지막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20번 문제도 계산 문제가 해당되겠습니다. 매출 원가를 구해라. 매출 원가. 손익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매출 원가만 구하면 돼. 매출 원가. 다 필요 없고 이것만 구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매출 원가는 어떻게 구하느냐? 얘는 매출 원가는 기초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 마이너스 기말재고액이죠? 액. 그쵸? 여기 금액이니까 여기도 액.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봤더니 기초재고는 얼마예요? 기초재고. 기초상품 재고액 30만 원 돼 있네. 30만 원. 단기 매입액. 단기 총 상품 매입액 370만 원이에요. 근데 이것만 하면 이 문제는 틀린다라는 거죠. 완전히 나가리가 돼버립니다. 얘 필요한 건 뭐냐면 두 가지 자료가 더 주어졌다는 매입 애누리의 환출, 매입 할인. 이거 회계 원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죠. 빼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빼줘야 된다. 얘는 빼줘야 돼. 뭐 여기서 얼마? 매입 애누리아 환출 7만 원 빼줘야 돼. 단기 매입한 것 중에서도 애누리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만큼은 까줘야겠죠. 그 다음에 매입 할인. 매입할 때 할인 받았대. 이 금액에서 까줘야 된다는 거. 얼마? 3만 원만큼. 그러면 총 10만 원 까지는 거잖아요. 얼마야? 360이 되겠죠. 30만 원 플러스 360만 원. 글씨 잘 쓸게요. 빼주기를 기말재고 얼마예요? 기말재고 봤더니 기말상품 재고액. 기말상품 재고액은 모르네. 그죠? 모르네. 기말상품 재고 20만 원 나와 있네. 20만 원. 이거 알아야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끝나는 거죠. 30만 원에서 360만 원 더하고 그럼 390이죠? 20 빼면 370만 원 되겠죠. 370만 원. 정답은 1번 37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2021년도 10월 16일 날 있었던 공무원 7급 시험 경영 문제 한번 다 풀어봤는데 20문제인데 한 2문제 정도 빼놓고는 다 풀만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가 좀 잘 돼 있는 분들은 특히나
기출문제로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은, 그러니까 우리 기본 이론 잘 알아주셔야 되고, 기출문제 풀이가 잘 돼서 정리가 잘 된 분들은 이번에 아마 90점 정도 문제는 충분히 맞을 수 있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기출문제 강조성이 부각된 시험이 있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